해시태그 은밀한 극장 평양에 숨겨진 그 맛. 어느 한 북한 청년의 미식혁명. 프롤로그 냉면 한 그릇의 무게. 제 이름은 김만철입니다. 2025년 지금 저는 평양에서 작은 IT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또 다른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북한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계급이고 권력이며 때로는 혁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옥류관 냉면 한 그릇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을 그리고 평양의 거리를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부 옥류관 그리고 계급의 맛. 1998년. 저는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대동강 옆 옥류관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한옥 건물. 당시 제게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만철아, 저기가 옥류관이다. 우리 공화국 최고의 냉면집이지. 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들어가요?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니다. 저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당 간부들, 외국 손님들,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철아, 이 나라에서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자격이 있어야 해. 그날 저는 옥류관 유리창 너머로 안을 훔쳐봤습니다. 깨끗한 흰 식탁보, 은빛 젓가락, 그리고 시원한 냉면을 먹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류관 냉면. 김일성 주석이 극찬했다는 그 냉면. 평양의 자랑이라는 그 냉면. 하지만 평양 시민 대부분은 그 맛을 평생 모르고 삽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음식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제2부 고난의 행군 그리고 풀주. 2년 후 2000년. 저는 8살이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대기근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옥류관? 그런 건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 식탁에는 더 이상 쌀밥이 없었습니다. 옥수수도 귀했습니다. 어머니는 풀뿌리를 캐서 죽을 끓이셨습니다. 만철아, 이거라도 먹어야 한다. 안 먹으면 죽는다. 풀죽. 쓰고 텁텁한 맛. 하지만 그것이 제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굶어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배급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은 혁명적 낙관주의로 이겨내자고 했지만 공복을 이념으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배급체제가 무너졌을 때 굶어 죽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장마당에 대한 접근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몰래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쌀 한 줌, 옥수수 몇 알을 구하기 위해. 당에서는 장마당 단속을 하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장사를 해야 산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옥류관 냉면을 먹을 자격이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이 나라에서 생존은 계급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제3부 장마당의 맛 자유의 맛. 2010년. 저는 18살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끝났지만 배급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마당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평양통일거리 장마당.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장마당에는 국가식당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라면. 불법이었지만 모두가 먹었습니다. 신라면 한 봉지가 노동자 한 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 라면을 먹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얼큰한 국물, 쫄깃한 면,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 국가가 배급해주는 것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돈으로 사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장마당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부밥,
순대국, 어묵, 떡볶이, 모두 개인 장사꾼들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만든 음식. 그 음식들은 옥류관보다 못할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철아, 세상이 변했다. 이제는 당의 허락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됐다. 장마당은 저희에게 생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도 만들어냈습니다.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평등한 가난은 사라지고 불평등한 시장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사부 한류와 음식 그리고 새로운 욕망. 2018년,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IT 수리점이라는 이름으로 알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음식들, 치킨, 피자, 짜장면, 삼겹살, 떡볶이, 치맥. 드라마 주인공들은 이런 음식들을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으로 먹었습니다. 제 친구 민우가 드라마를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만철아, 봤어? 저 치킨이라는 거. 닭을 튀긴 건데 겉이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대. 맥주랑 같이 먹는 거래. 말도 안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민우야, 그건 남조선 자본주의의 퇴폐 문화일 뿐이야. 하지만 저도 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저희에게 새로운 음식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먹방이라는 것.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문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음식은 생존이지 즐거움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류를 접한 평양의 청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치킨 먹어보고 싶어. 짜장면이 뭔지 궁금해. 떡볶이 진짜 맵대.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기회를 받습니다. 제오부 은밀한 식당 돈주들의 미식. 2020년, 저는 IT 수리점 옆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인민식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특별한 식재료들을 구했습니다. 치킨을 튀기는 기름, 피자를 만드는 치즈, 짜장면 소스, 떡볶이 떡,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 본 레시피를 최대한 재현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료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청년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첫 손님은 제 친구 민우였습니다. 만철아, 이게 정말 치킨이야? 민우가 닭튀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게 그 맛이구나. 바삭한 것, 부드러운 속. 드라마에서 본 바로 그 음식. 민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만철아, 고맙다. 나 평생 이 맛 궁금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치킨 한 조각에 눈물을 흘리는 나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양의 청년들, 특히 돈이 있는 청년들이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정말 한국 음식이 있어? 치킨 있어? 얼마야?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 노동자 한 달치 월급.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이 사는 것은 다른 세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평양에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당 간부와 일반 주민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옥류관 냉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더 자유롭고 더 다양하고 더 개성 있는 음식을 원했습니다. 제육부 보이부의 그림자.
물론 당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보이부 요원 최 부장이 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김만철 동무, 이 식당에서 무엇을 파는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팝니다. 닭튀김, 국수, 떡. 최 부장이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치킨? 짜장면? 이게 무슨 남조선식 표현인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님, 음식에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으면 되는 거죠. 최 부장은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말했습니다. 김만철 동무, 자네가 뭘 하는지 우리는 다 안다.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번 돈의 30%를 우리에게 주게. 그러면 우리는 못 본 척하겠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체제의 수호자들도 결국 시장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이념보다 강한 것은 배고픔이었고 충성심보다 강한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최 부장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식당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제7부 아버지의 비밀 레시피.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식당에 오셨습니다. 만철아,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제가 만든 치킨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아버지, 어때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만철아, 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사 노하우가 적힌 수첩. 하지만 아버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거기에는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 된장찌개 만드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요리집을 하셨던 양반의 손녀였다. 그 할아버지에게서 전통 조선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지. 하지만 해방 후 그런 것은 부르주아 문화로 낙인 찍혔어.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았지. 아버지는 수첩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만철아, 이 나라에서 음식은 언제나 정치였다. 네가 지금 하는 일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라.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숨겨야 했던 이 지식을 너는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됐구나. 저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김치찌개를 끓여봤습니다. 그 맛은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맛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그 시절의 맛.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기억이고 정체성이고 때로는 저항이었습니다. 제8부 새로운 평양의 맛. 2023년 제 식당은 평양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곳곳에 새로운 식당들이 생겨났습니다. 현대식 카페라는 이름의 커피숍. 실제로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카페를 재현한 곳. 인민분식이라는 이름의 떡볶이 가게. 사실은 한국식 떡볶이를 파는 곳. 대동강 치맥이라는 이름의 치킨 전문점. 이름은 북한식이지만 메뉴는 한국식. 모두 겉으로는 사회주의적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류의 영향을 받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청년들만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부부, 대학생 그룹, 심지어 나이 든 어르신들도. 어느 날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치킨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치킨을 한 입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맛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우리가 평생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죽기 전에 이런 맛을 알게 해줘서. 저는 그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새로운 세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행복이었습니다. 제구부 옥류관의 역설. 2024년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옥류관에서 신진 사업가 초청 행사가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기만 했던 그곳. 초대장을 들고 옥류관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깨끗한 식탁, 은빛 젓가락, 정갈한 분위기.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옥류관 냉면. 차가운 육수, 쫄깃한 면, 신선한 고명. 저는 한 젓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냉면은 완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학적으로.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만든 어설픈 치킨, 장마당에서 먹던 허름한 순대국,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김치찌개. 그것들에는 이 완벽한 냉면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옥류관 냉면은 국가가 허락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들은 제가 선택한 맛이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는 당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냉면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이상한 음식에 빠져 있다던데? 치킨이니 피자니 하는 남조선 음식 말이지? 걱정이야.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가 무너지고 있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먹는 그 옥류관 냉면도 사실은 일반 인민들에게는 접근 불가능한 음식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겠다면서 정작 그 전통을 인민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옥류관 같은 식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저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겠다고. 제10부 미식혁명의 진실. 2025년 지금 제 식당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음식 장사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리 수업을 엽니다. 젊은이들에게 한국식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론 겉으로는 인민요리기술 향상 과정이라는 이름이지만요.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남조선 음식을 배워야 하나요? 우리 음식이 더 우월하지 않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음식에 남과 북이 어디 있나? 맛있으면 배우는 거지. 그리고 사실 한국 음식의 뿌리는 우리와 같아. 그들이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배우면 안 될 이유가 없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야. 중요한 건 선택의 자유를 아는 거지. 국가가 정해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고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혁명이야.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장사의 지혜를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통 레시피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서 평양의 새로운 음식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에필로그 냉면 한 그릇의 의미.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어린 시절에 옥류관 냉면을 먹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체제에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옥류관 냉면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했습니다. 왜 우리는 먹을 수 없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북한의 미식혁명은 한국 드라마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행군 때 굶주렸던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장마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 레시피를 숨겨야 했던 어머니들이 지킨 것입니다. 한류는 단지 불쏘시개였습니다. 이미 쌓여있던 장작에 불을 붙인 것뿐입니다. 제 식당 벽에는 두 개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1998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옥류관 앞에서.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레시피가 적힌 수첩 페이지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었던 과거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현재 사이에. 제 이름은 김만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냉면 한 그릇이 바꾼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끝.